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차명부동산 실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이나 주택 임대사업자, 부동산 매매사업자 또는 부동산 법인 설립을 할 때 그 효율적인 방법을 나름대로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2019년 6월 20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이어져 온 기존 대법원 판례는 차명을 이용한 명의신탁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를 빌린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고 명의신탁자가 명의를 빌려주었던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 등기 이전도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러한 차명부동산의 경우 실소유자가 나중에 되찾을 수 있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를 다시 확인하는 판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부에서 부동산은 소유자 본인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하고 차명부동산은 거래의 투명성을 저해야 하는 반사회적 행위이기 때문에 실소유자에게 돌려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에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세금 회피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부동산 실명법이 그 의미가 퇴색해졌고 차명부동산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핵심 취지는 부동산 실권리자에게 등기하란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개인 명의로 부동산 투자를 계속하다 보면 부동산 증가로 인한 세금 증가 내지 개인 대출 한도 때문에 어느 정도가 지나면 본인 명의를 더 이상 쓰지 않고 차명을 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부동산 투자와 이러한 명의신탁은 위법성 여부를 떠나서 상호 유기적 관계에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부동산 실명법에 의해 차명을 이용한 명의신탁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지만 세금 문제 등으로 인해 명의신탁은 제가 보기에 지금도 법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투자를 계속하는 사람들은 명의신탁은 당연한 투자 원칙처럼 여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다시 한번 어떤 연유이든 명의신탁을 했다가 일이 잘못된 경우 실권리자인 원소유자가 명의를 빌렸던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을 찾아올 수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해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자진하여 명의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 법적 소송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험이 깔려있는 명의신탁을 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세금이나 대출 등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투자를 계속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법적으로 개인의 여건이나 취향에 따라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 아니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어느 것이 좋은지는 각각 장단점과 투자자 개인마다 성향이 다르고 사정이 다르므로 어느 것이 좋다고 꼭 집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과 등록 절차 등은 관할 관청에 문의하시거나 아니면 관련 서적이나 인터넷 검색 또는 다른 사람의 유튜브에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소개한 것이 많이 있으므로 그것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한 관련 규정이나 절차에 관한 것보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러한 등록을 할 때 효율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투자를 장기적으로 계속하려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 내지 법인 설립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그러한 등록을 하기 전에 실익, 즉 실질적인 이익부터 따져보고 등록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드립니다. 검토 결과 실제로 등록을 하려고 할 때 구청 등 관할 관청에 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면 무조건 사업자 등록을 내고 임대나 매매 사업을 하라고 할 것이고 변호사, 세무사 등에게 물어봐도 거의 대부분 망설임 없이 처음부터 안전하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시작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원룸을 소액으로 한 개를 분양받아 임대를 하려는 경우에도 분양회사에서는 분양률과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거의 모두 다 임대사업자를 내야 한다고 은근히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 일단 사업자를 내게 되면 의료보험료나 국민연금을 배우자와 별도로 부담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전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관련 공과금을 내고 나면 오히려 수익은커녕 마이너스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러한 사업자 등록에 관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일단 임대나 매매를 하다가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여 공과금 등을 내고도 실질적으로 원하는 수익이 생겼을 때 그때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 정도에 이르기 전에 구청이나 세무서 등 관할관청에서 소명하려는 통지가 오면 그때 소명을 하고 등록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뒤늦게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관할관청에서 추징금 등을 내야 한다고 하면 그때 내면 되는 것이고 그 액수가 큰 경우에 따라서는 징수유예나 분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징수유예나 분납이 필요한 경우는 담당자나 세무사 등과 상담 또는 협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일단 사업자를 먼저 냈다가 사업 실적도 없는데 정기적으로 세금 신고를 하거나 소득도 없는 상태에서 공과금만 내는 경우는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민감한 내용은 판서를 하지 않고 말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해도 공무원이나 일반 직장인은 겸직 금지 의무 규정으로 인하여 사업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명의를 이용해도 보유하는 기간 동안 일반 재산세가 아니라 고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거나 개인 대출 한도 때문에 차명을 쓰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또한 제가 보기에 대개의 초보자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가 된 것을 원하고 투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의 명의, 즉 차명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명을 이용한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필연적 내지 고의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법치국가에서는 당연히 법 테두리 안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사정이야 어찌 되었든 명의신탁 꼭 차명을 써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보기에 그때는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과의 관계, 즉 인성 등을 따져봐서 구두이든 문서이든 약속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것이고, 만일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도 특히 형사권으로는 문제를 안 삼고 금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약 명의신탁이 형사권으로 문제가 되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은 고의범으로 처벌 규정이 엄격하므로 쌍방에게 평생 후회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 명의를 빌리는 사람이나 빌려주는 사람이 서로 간에 적절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등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경우에는 서로가 비밀을 지키고 함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안에서 제3자가 명의신탁을 알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명의신탁이 외부로 발각되는 대개의 경우는 어느 한쪽에서 약속 이행을 하지 않거나 등기된 명의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뜻대로 안 되어 내부 고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번 판결의 경우처럼 명의신탁 쌍방이 사망하거나 또는 일방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나 자손들의 입장은 다르다 보니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 명의신탁 관계가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명의신탁자가 차라리 소유권을 포기하면 그동안 불법 행위를 했던 모든 일이 조용히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의를 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부득이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경우 계획대로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비책을 미리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욕심을 부려 민사이든 형사이든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쌍방이 상당한 법적, 금전적, 사회적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MB의 경우처럼
타인 명의로 땅을 사면서 실소유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실소유자 몰래 땅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양자가 짜고 한 것이 나중에 발각된 경우에는 여러가지 새로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에 관하여 나중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실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돌려준다고 둘 간에 이면 계약을 해도 이는 불법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그 효력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자칫하면 그 자체가 형사 문제가 되었을 때 불법 행위의 물적 증거가 될 수도 있지요. 이런 경우는 차라리 이면 계약이 없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명의신탁과 관련된 양상, 판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은 고도의 신뢰성이 요구되는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도 계획대로 될지 안 될지 여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어떤 경우이든 늘 긴장하고 조심해야 할 투자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투자를 계속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 때론 어쩔 수 없이 이번 판결처럼 손해를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해야 할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합법적인 투자 방법으로 임대사업자나 매매사업자 또는 법인 설립을 하는 경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정하는 데 조금이나마 제 얘기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명의신탁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명의관리 및 사업자 등록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알찬 내용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